자,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7급 국가직 경제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순서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순으로 이렇게 문제를 배열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상에서 가격 탄력성 1인 A점 수요량과 가격을 발휘 연결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우리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탄력성은 뭐예요?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되겠죠. 근데 일단 이건 점 탄력성을 계산할 때는 요걸 델타 P가 0에 가까운 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우리가 점 탄력성을 계산할 때는 분모 분자 이렇게도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먼저 우리는 일단 수식으로 먼저 계산을 해보고 이제 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탄력성을 계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탄력성 공식대로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 dp분의 dqd 다음에 qd분의 p 이게 탄력성이 되는데 먼저 여기서 요 qd를 p로 미분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수요함수를 보게 되면 수요함수가 아니라 역수요함수예요. P로 정리가 됐다면 P로.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Y는 만약에 2x 더하기 1이다. 이런 함수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때 Y를 X로 미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X를 Y로 미분하세요. 이렇게 출제가 됐어. X를 Y로 미분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 함수를 X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X로 정리를 해주면 자, X는 마이너스 2분의 1 Y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X를 Y로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요게 1차 함수일 경우는 이렇지만 만약에 2차 함수일 경우는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만약에 2x 제곱 더하기 1이야.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때 Y를 X로 미분하세요. 만약에 얘를 X를 Y로 미분하세요. 이렇게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얘는 X로 정리가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포기할까?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Y를 일단 X로 미분하고요. 그 녀석의 역수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역수를. 이게 dy분의 dx가 요 녀석 역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y를 x로 미분하는 거야. 그럼 뭐가 돼요? 4x가 되죠.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역수요함수가 주어져 있어. 그럼 얘를 p를 q로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0이죠. 근데 탄력성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q를 p로 미분하는 거니까 일단 P를 Q로 미분해서 마이너스 20에 역수를 취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걸 일단 P를 Q로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0이야. 그 녀석이 역수를 요구하니까 탄력성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고요. 20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특정한 가격이 주어진 상태에서 탄력성을 계산해라. 그러면 이 탄력성 공식을 무엇으로? 가격의 함수로 바꾸는 거예요. 가격의 함수로 어떻게? 이렇게 그냥 P 쓰고요. 그럼 Q를 P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수요 함수를 도출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수요 함수 한번 도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를 수요 함수로 이렇게 Q로 정리하는 거야. Q로 정리하시게 되면 얘가 120 마이너스 20분의 1 P가 될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 Q 대신에 요 녀석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얘가 120 마이너스 20분의 1 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정리해 보시면 P 하고요. 나누기. 자, 여기다가 이제 120에다가 20 곱하게 되면 2400 나오죠? 나오고 빼기 P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특정 가격이 주어져 있다. 그럼 이제 가격을 대입하게 되면 우리 탄력성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 문제에서 가격이 주어져 있지 않고 어떤 특정한 수요량 수준에서 탄력성을 계산해라. 그럼 이 녀석을 Q로 바꾸는 거예요. Q로.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자, 여전히 플러스 20분의 1 하고요. 여기다가 이 P를 Q로 바꾸는 거예요. P를 Q로 바꾸는 거예요. P를 Q로 바꿔야 되니까
요 녀석을 역수요 함수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2400 마이너스 20Q 요렇게 집어넣고요. 자, 분모에다가 여전히 그냥 Q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가격이 주어졌을 때는 요 함수를 사용을 하고 수요량이 주어졌을 때는 요 함수를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럼 이 식으로 나누게 되면 얘가 이렇게 나누고요. 얘가 120 마이너스 Q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얘가 탄력성이 만약에 자 1이 돼야 돼. 그럼 1이 돼야 돼 얘가. 그러면 자 수요 곡선을 볼게요. 우리가 먼저 이 수요 곡선, 직선의 수요 곡선에서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 요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가격의 절편이 어떻게 됩니까? 2,400이 되죠. 2,400이 되고 수요량의 절편은 우리가 120이 된답니다. 120이. 그럼 우리가 탄력성 공식에서 분모, 분자가 돼야 되니까 중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1이 되는 점은 중점이 돼야 돼. 그럼 여기가 요거의 중점은 1200 되겠죠. 요 녀석의 중점은 뭐가 돼? 60이 되겠죠. 요 점에서 탄력성은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요걸 갖고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가격이 1200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가격에다 1200 대입해 보세요. 그럼 1200, 2400 빼기 1200 1 나오죠? 됐나요? 아니면 이제 요 생산량으로 측정하는 어떤 탄력성 공식에다가 생산량 뭐야? 60을 대입하는 거야. 60을 대입하게 되면 요 탄력성이 계산될 수가 1로 계산되죠.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60이 되고요. 가격은 1200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탄력성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할게요. 1번 지문. 대부분의 재화의 경우 수요는 단기보다 장기에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는데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결정 요인들은 전반적으로 대체 제수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화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제수가 많을수록 탄력성은 커진다고 그랬어요. 커지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결정 요인들은 전반적으로 생산비의 변동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공급 곡선하기 떠오르게 되면 이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 곡선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은 어디까지나 비용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 비용을 떠오르셔야 되고 수요의 탄력성보다 바로 대체 제수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 재화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제수가 많을수록 탄력성 커진다는 얘기예요. 잠깐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결정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표로 정리가 되어 있죠. 보시면 대체 제수가 많을수록 탄력성 커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콜라라는 재화가 있어요. 근데 콜라의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럼 콜라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많아. 사이다, 환타, 여러 가지 탄산음료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격이 약간만 올라가더라도 수요는 와장창 줄겠죠. 다른 재화로 수요 옮겨갈 테니까. 그런데 마약 같은 것은 마약은 대체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약 가격이 와장창 올라가도 수요량은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제 수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커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성격. 우리가 인간 생활에 없어서 굉장히 안 될 필수품들은 가격이 둔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쌀 가격이 올라갔다 그래갖고 우리가 수요량을 확 줄일 수 없어요. 그건 제가 그랬죠. 치약 가격이 올라갔다. 이빨 안 닦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거의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들은 가격이 둔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치품들은 굉장히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더라. 그 얘기고요. 소비자의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들이 클수록 탄력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주 작은 볼펜이라는 재화를 구입할 때 가격에 둔감해. 하지만 노트북 살 때는 가격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상품 정의의 범위. 자, 얘는 우리가 상품 정의를 우리가 할 때 사과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한다 하고요. 그다음에 범위를 크게 해갖고요. 과일의 탄력성을 계산한다. 어떤 게 크게 나타난다? 사과다. 상품 범위를 좁게 잡으면 대체제가 많아지니까 탄력성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과일 범위를 크게 잡으면 탄력성은 작게 나타날 것이다. 왜? 대체제 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선형 수요곡선, 가격 수준. 자, 이런 케이스는 만약에 선형 수요곡선일 때는 요렇게 있을 때 탄력성 공식에서 이게 탄력성 공식인데
요거 있죠. 요 녀석은 뭐예요? 요 녀석은 앞에 부분, 요 녀석은 기울기의 역수야. 수요곡선은 기울기 역수예요. 그러면 선형 수요곡선은 기울기는 모두 똑같죠. 그러니까 기울기 역수는 똑같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탄력성 크기를 무엇이 결정한다? Q분의 P가 탄력성 크기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면 Q분의 P는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길이로 측정이 되죠. 뭐냐? 이 점에서 Q분의 P는 이 직선의 길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선형 수요 곡선상에서는 탄력성은 어떻게 된다? 바로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기울기로 탄력성 크기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가격 수준이 올라갈수록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길이는 가팔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탄력성이 커지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용도. 상품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그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방면에서 재화가 수요가 줄어드니까 탄력성 매우 크게 나타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야? 고려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 이 기간은 있잖아요. 수요든 공급이든 뭐 노동 수요든 노동 공급이든 무조건 장기로 가면 탄력성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기준으로 콜라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한다. 그러면 콜라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콜라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소비량이 별로 줄어들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 다른 대체재를 찾을 확률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다른 대체재에 대한 적응 능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체재로 수요가 대폭 이동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고려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자, 그래서 1번 지금 보세요. 대부분의 재화의 경우 어떻게 된다? 수요는 단기보다 장기에 더 탄력적이다. 맞는 진술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성은 커지는 거야. 그럼 대체재가 적을수록 탄력성은 더 작아지기 때문에 2번은 틀린 진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탄력성이 나왔죠. 소득 탄력성. 자, 우리 소득 탄력성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뭐야? 소득의 변화율 분의 수요의 변화율이 돼요. 되는데, 자, 우리는 이 수요량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 소득도 마이너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부호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이 델타 M과 델타 QD가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럼 만약 정상제의 경우, 정상제는 수요가 증가를 했을, 소득이 증가를 했을 때 수요가 증가를 해요. 만약에 소득이 감소했을 때 수요가 감소를 해요. 정상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탄력성이,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게 되죠. 크게 되는데 주의할 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치품과 필수품 구분하죠. 구분하게 되는데 그 사치품과 필수품을 구분하는 기준은 가격 탄력성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는 대부분 필수품, 1보다 작으면 대부분 필수품, 1보다 크면 대부분 사치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치품과 필수품을 구분하는 기준은 가격 탄력성이 아니라 소득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사치품, 1보다 작은 필수품이 되는 거예요. 필수품이. 그 다음에 그 소득 탄력성 1인 경우를 동조제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동조제 같은 경우는 이 동조라는 함수가, 이 동조라는 얘기가 수학적인 용어입니다. 동조 함수 속에 동차 함수 거기 등장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 개념 자체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 이 용어는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동조제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소득이 아무리 변동을 하더라도 수요가 전혀 반응하지 않아. 그러면 그때 우리가 중립제라는 표현을 쓴다. 주의할 점. 여러분들 제발 중립하고 독립을 혼동하지 말라 그랬어요. 독립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야? 관련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독립은. 중립은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를 해서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제, 감소하면 열등제야. 그대로 있어. 이게 중립이야. 그래서 소득 탄력에서 0이면 중립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소득이 증가를 했어. 근데 수요가 감소를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를 했어요. 소고기 많이 먹고 돼지고기 안 먹어. 그 돼지고기 수요는 줄겠죠. 소득이 감소하니까 돼지고기 수요가 늘어났어. 열등제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바로 열등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3번 열등제의 경우 소득 탄력성은 마이너스 값을 갚는다. 맞는 얘기겠죠. 자, 마지막 이제 교차 탄력성. 자, 교차 탄력성 보도록 할게요. 자, 교차 탄력성은 관련 재화의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가 몇 퍼센트 변하는가. 자, 예를 들어서
자, X제의 수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Y제와의 수요가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X제와의 가격이 있고요. Y제와의 가격이 있어요. 자, 그러면 X제와의 가격은 X제와의 수요량한테 영향을 주겠죠. 곡선상의 변화예요. 자, 그다음에 Y제 가격, Y제 수요량한테 영향을 준다고요. 곡선상의 변화야. 자, 그런데 Y제 가격은 X제 수요한테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또 Y제 가격은 X제 수요한테 영향을 주죠. 서로 크로스 됐죠. 교차됐다. 그래서 교차타를 쓰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 상황을 보자. 요 상황을. 그러면 Y제 가격이 1% 변했을 때 Y제 가격의 변화율, 그다음 X제 수요의 변화율 분자로 되겠죠? 자, 이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부호가 의미를 갖는다. 자, 예를 들어서 두 재화가 대체 관계에 있다. 그러면 먼저 자, 대체 관계에 있다. 자, 그러면 콜라와 사이다는 대체 관계에 있죠. 그럼 콜라 가격이 상승을 했어. 그럼 콜라 대신 사이다 먹겠죠. 사이다 수요는 증가합니다. 자, 콜라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야? 사이다 수요, 콜라를 많이 먹으니까 사이다 수요 감소하겠죠. 그럼 플러스야. 그럼 뭐야? 대체 관계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재화가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러면 Y제 가격이 아무리 변동하더라도 X제 수요의 변화는 0이야. 이거 우리는 뭐라고 그래? 독립관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립하고 혼동하지 말아요. 중립하고 독립관계예요. 마지막 뭐야? 보완관계. 이제 보완관계 케이스는 이제 이런 케이스죠. 자, 휘발유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덜 타겠죠. 자동차 수요 감소해요. 휘발유 가격이 하락했어. 자동차 수요 증가하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보완관계는 마이너스가 된다. 교차타로서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라? 대뿔보마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예요. 대체 관계는 플러스, 보완관계는 마이너스. 그래서 마지막 4번 질문, 두 재화가 보완관계에 있을 때 교차탄력성은 마이너스를 갖는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 효용함수 보고요 혼동하는 케이스가 많아. 선형 효용함수. 거짓말. 아닙니다. 선형 효용함수 아니에요. 선형 효용함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주의하시란 말이에요. 효용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x1 더하기 x2 있죠. 2하고 전체의 0.5승이야. 이건 선형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건 선형 효용함수가 맞아요. 자, 어떻게 바꾸면 돼? 양변 제곱 때리면 u제곱은 x1 더하기 x2 선형 효용함수예요. 그 다음에 효용함수가 만약에 x1 더하기 x2 전체의 제곱이야. 이거 선형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선형 맞아요. 그래서 얘도 뭐야? 양변 루트 씌우면 루트 u는 x1 더하기 x2 다 선형 효용함수예요. 그래서 두 효용함수 전부 다 뭐야? 무차별 곡선은 우하 향하는 직선이다. 한 개의 대칭이 일정한 우하 향하는 직선의 무차별 곡선을 갖게 돼요. 하지만 요 녀석은 뭐야? 선형 효용함수가 아닙니다. 요 녀석과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을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게 요겁니다. 자, 먼저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첫 번째가 U는 자, 그러니까 x1, x2 쓰지 않고 xy라고 쓸게요. 그럼 x의 0.5 더하기 y의 0.5 있죠. 이런 효용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제 한 개의 대칭을 계산해 볼까요? mrs xy는 자, mux 나누기 my죠. my. 자, 얘를 x로 미분하게 되면 0.5 x의 마이너스 0.5가 되고요. 자, y로 미분하게 되면 자, 0.5 y의 마이너스 0.5가 된다. 그래서 어차피 0.5, 0.5 지워지고요. 그다음에 요걸 요렇게 y분의 x 전체의 마이너스 0.5승이죠. 이렇게 쓰지 말고요. 얘를 역수를 취할게요. 그럼 x분의 y의 0.5승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한 개의 대체율이 체감이냐 체증이냐 판단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한다? x제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y제의 소비량이 감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럼 보세요. x를 증가시키고 y를 감소시키면 이 전체가 감소하죠? 그래서 이 녀석은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해요. 그래서 이렇게 볼록한 무차별 곡선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비자 균형 조건을 통해서
최적 소비점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런 케이스. 이제 효용함수가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x의 제곱, y의 제곱입니다. 제발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얘는 선형 효용함수입니다. 얘는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 있어요. 자, 이때 그러면 한계 대치를 체감적으로 판단해 볼까요? 자, MRS XY. 자, 먼저 MUX 계산하면 EX가 되겠죠? MUY 하면 EY가 될 거라고요. 자, 꽝꽝 날아가고요. Y분의 X네. Y분의 X야. 그러면 X를 증가시키고 Y를 감소시키면 전체는 커집니다. 한계 대치를 체증해요.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 원점에 대해서 오목합니다. 그래서 얘는 소비자 균형 조건을 충족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를 봅니다. 자,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오목해요. 그러면 예산선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몰빵 Y만 구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몰빵 X만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너 솔루션, 구석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동하시면 안 된다. 자, 얘는 그러면 X의 0.1의 0.5승 더하기 X2의 0.5승이 되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된다?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한계 대치율이 체감하는 그래서 소비자 균형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한계 대치율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계 대치율 MRS 1, 2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자, MU1 나누기 MU2죠. 자, 그러면 얘는 자, 이거 X1이 0.5승이니까 0.5 X1에 마이너스 0.5. 자, MU2 그러니까 X2의 한계용 0.5 하고요. X2의 마이너스 0.5승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지워주고 역수 취하면 X1분의 X2의 전체의 0.5승이 돼요. 그래서 뭐야? X1이 증가를 하고 X2가 감소함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한계 대체율은 체감합니다.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X1의 가격과 X2의 가격이 각각 이 1이야. 그럼 얘가 P1 되고요. 얘가 P2 되겠죠. 이렇게 1인데 자, 예산은 지금 200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200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요. X2에 대해서 1만큼의 종량세를 때렸어. 그럼 그때 얻게 되는 조세 수입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자, 두 가지 이제 논점이 될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어떤 재화한테다가 우리가 종량세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은 종량세만큼 올라갑니까? 아니죠. 종량세보다 더 적게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보세요. 자, 수요곡선 이렇게 있다. 공급곡선 이렇게 있다. 그럼 생산자한테 종량세를 부과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공급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뭐야? 종량세만큼 공급곡선 상방 이동하게 되는데 그러면 요 길이가 단 2당 종량세죠. 그런데 가격은 뭐야? 종량세보다 더 적게 상승한다고요. 그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X1에다가 종량세를 때렸는데 아니 X2에다가 종량세를 때렸는데 그 X2에 대한 정확한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가격이 얼마큼 올라가는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암묵적으로 가정을 합니다. 어떤 가정을 하냐면 가격은 종량세만큼 올라간다고 보통 가정을 해요. 그 우리 경제학에서 우리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하면 이거야. 얘가 뭐야? 수요 곡선이 수직이 갖고 이렇게 올라가면 종량세만큼 가격이 올라가죠. 이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지만 공급 곡선이 수평이야. 그래서 생산자한테 종량세 때리면 종량세만큼 가격이 올라간다. 요렇게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언급이 없이 종량세를 때렸다. 종량세만큼 가격은 올라간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보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접근하실 때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접근하실 때 무턱대고 얘가 P1, P2 있으니까 야 여기서 소비자 균형 조건을 도출을 해서 소비자 균형점을 계산해야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봐보세요.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조세 수입이야, 조세 수입. 조세 수입을 요구하고 있어. 그럼 제가
정말 수업 시간에 강조드렸던 게 만약에 자 생산자한테 종량세를 때렸습니다. 그럼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요 면적이 조세 수입이죠. 요 면적이. 그러면 우리는 최초의 균형점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계산할 필요 없는 거야 이거. 그러면 이 높이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높이는 뭡니까? 단위당 종량세 문제에 주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조세 수입을 계산해라. 무조건 뭐만 계산한다? 조세 부과 후에 거래량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당 종량세만 또 곱하면 조세 수입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봐보세요. 처음에 X1 가격이 2, X2의 가격이 1이죠.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우린 조세 수입을 계산하니까 종량세 부과 후에 그 균형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린 조세 부과 후에 가격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그걸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먼저 P1의 가격은 여전히 2죠. 그런데 P2의 가격이 1인데 1에다가 단위당 종량세 1 때렸어. 그럼 종량세만큼 가격은 올라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P2의 가격도 1에서 2로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소비자 균형 조건, 한계 대체율, MRS 1, 2가 P2분의 P1. 이게 예산선의 기울기 일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조건이 X1분의 X2의 전체의 0.5승이 P2분의 P1인데 요 녀석이 뭐야? 2분의 2니까 1이 돼야 되겠죠.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1이. 자, 그렇다면 결국 뭐야? X1과 X2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식. 그리고 미지의 수가 2개면 방정식도 2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소비자 균형 조건 첫 번째 방정식. 두 번째 방정식 뭐다? 예산제약식. 자, 예산제약식 볼게요. 자, P1 하고요. X1. 이게 X1에 대한 지출액. 그다음에 자, P2, X2에 대한 지출액. 그럼 총 지출액은 무엇과 일치해야 돼? 소득과 일치해야 되겠죠. 소득과.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대입해 볼게요. 그럼 2x1 더하기 2x2는 자, 소득 얼마입니까? 200이 나오네. 200이. 예산 200이라 그랬잖아. 약분하면 x1 더하기 x2는 뭐가 돼? 100이 되겠죠. 100이. 자, 그런데 x1과 x2가 똑같아야 돼. 그럼 결론은 결국 어떻게 된다? 이 식과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하게 되면 x1과 x2는 전부 다 50으로 똑같겠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할 수 있겠네. 그러면 총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총 조세 수입은 자, 단위당 조세에다가 x1의 판매량이 되겠죠? x1에 부과를 했으니까 x1의 판매량. 자, 그런데 단위당 조세액이 1원이고요. 그다음에 x1은 소비량이 50이니까 총 조세 수입은 50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불확실성하에 소비자 선택 이론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먼저 가배소득은 1,600만 원인데 자, 사고가 발생하면 1,2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1,200만 원 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소득은 1,600에서 1,200을 빼니까 400만 원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사고가 절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 1,600만 원 남아 있겠죠. 그래서 얘는 1,600만 원 요렇게 될 거라고. 요렇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소득을 I라고 인컴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웨일스 재산이 아니라 인컴 I로 바꿀게요. I1은 400만 원. 그다음에 I2는 1,600만 원이 되겠죠. 600만 원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효용함수는 이제 루트 I니까 뭐야? 얘는 소득의 한계율이 체감하니까 위험 기피자가 될 거고요. 사고가 발생 확률은 25%예요. 25%. 그러면 사고 발생 확률이 25%니까 25% 0.25의 확률로 400만 원이 되고요. 나머지 확률 1-P 0.75 75% 확률로 1,600이 돼요. 자, 그다음에 완전한 보험에 가입했을 때 최대 보험료 물어봐서 최대 보험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우리가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렇게 요거 I가 이렇게 있고요. 얘가 자,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렇게 있죠. 요렇게.
체감해요. 그럼 여기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득. 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소득.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가 자, 각각의 확률에다가 소득을 곱해서 더하면 뭔가 기대소득이 나올 거예요. 기대소득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뭐야? 기대효용을 계산해라. 기대효용. 그럼 무조건 이 점과 이 점을 찍어서 직선을 찍 그어라. 그래서 기대소득에서 이렇게 가면 요게 기대효용이다. 그러면 자, 400이 될 수 있고 지금 1600이 될 수 있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대되는 소득이 이만큼이야. 그럼 그때의 효용은 이 기대효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대란 말이 나왔다. 기대란 말이 나왔다. 내가 뭔가 기대된다는 얘기는 내가 I1이 될 수 있고 I2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얘기니까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얘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확실한 이 소득을 보장받으면 이 소비자 효용은 여기서 결정되죠. 그러니까 확실한 이 소득을 더 좋아해요. 뭐야? 위험 기피자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요 기대 효용, 이 기대 효용과 똑같은 효용을 주는 어떠한 확실한 소득 수준, 이걸 뭐라고 그래? 확실성 등가라고 하죠. 그러면 이 소비자는 확실한 이 소득과 이 C, 불확실한 이 소득을 똑같이 효용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이만큼의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이게 위험 프리미엄이 되겠죠.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가 돼요? 공정한 보험료가 돼요. 공정한 보험료. 공정한 보험료. 우리 공정한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공정한 보험료는 자, 공정한 보험료는 사고 발생 확률 곱하기 보험금이죠. 보험금. 그리고 이 보험금만큼 내가 손실액이야. 손실액. 그래서 얘가 기대 손실액이 공정한 보험료가 되는 거야. 기대 손실액이. 당연한 얘기죠. 봐보세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고. 공정하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낸 만큼 들어와야 돼. 그럼 나는 요 보험료를 냈죠. 낸 돈이죠. 나한테 들어온 돈은 뭐야? 들어온 돈은 사고 발생 확률 곱하기 보험금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나가는 돈과 들어온 돈이 똑같으니까 이게 공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대 보험료가 바로 이게 최대 보험료죠. 최대 보험료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실 때 최대 보험료를 계산하세요. 그러면 공정한 보험료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야? 위험 프리미엄 계산해서 더해야 되는데 그게 정석이야, 정석. 정석이고 올바른 방법이지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계산해라? 이 소득 있죠? 이 소득은 1600 주어져 있잖아. 이건 계산할 필요 없죠? 그럼 우리는 뭐야? 최대 보험료를 계산하세요. 확실성 등가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확실성 등가만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이 1600에서 이 확실성 등가를 빼버리는 거야, 이렇게. 요것만 빼버리면 최대 보험료 계산되죠. 그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 빼니까 바로 400만 원이 소득이 되고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1,600만 원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기대소득을 계산한다. 기대소득 할 때는 각각의 확률 있죠. 0.25의 확률로 400만 원. 그래서 0.25 곱하기 400만 원 더하기 자 75% 확률 0.75 곱하기 1,600만 원 해보면 자 1,300만 원이 나오죠. 요게 이제 기대소득이 되죠. 기대소득. 자, 기대효용. 기대효용은 효용의 기대값이야. 효용의 기대값. 효용의 기대값이니까 우리 기대소득은 소득의 기대값이니까 소득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했죠. 기대효용은 효용의 기대값이니까 I1이 주는 효용이다 P, I2가 주는 효용이다 1-P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루트 400만 원, 여기는 루트 1,6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3,500이다. 3,500이 기대효용은 3,500. 그러면 잠깐 보시면 얘가 I가 있고 U가 있어요. 그러면 자 I1이 어떻게 돼? 얘가 400, 여기가 1,600 이렇게 있죠. 1,600. 그리고 기대소득이 지금 뭐야? 기대소득은 1,300. 그래서 여기가 1,300 기대소득이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기대 효용은 이렇게 보시면 이 녀석이 기대 효용이야. 요 기대 효용이 3,500원이야. 원 3,500 만 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기대 효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확실성 승가. 요 기대 효용과 동일한 효용을 주는 어떠한 확실한 소득 수준이죠. 그러면 자, 기대 효용이 있고요. 어떤 효용 함수에다가 확실성 등가를 대입했어. 근데 그게 기대 효용과 똑같아. 그런데 이거 루트 함수니까 루트 C 이렇게죠. 그럼 결국 뭐야? 확실성 등가를 계산하려면 양변을 제곱해야 되니까 기대 효용을 제곱하게 되면 확실성 등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있죠. 시험 문제가 대부분 이제 루트 함수가 나오죠. 그런데 시험 문제가 만약에 여기가 뭐 10 루트 i 뭐 이렇게 나왔다. 이럴 때는 안 돼. 이럴 때는 그냥 제곱하면 안 되지만 여기 상수가 없어. 상수가 없으면 무조건 확실성 등가는 기대 효용을 제곱하면 돼요. 제곱하면 돼. 그래서 지금 기대 효용이 아까 3,500이었죠. 3,500을 제곱해요. 그럼 1,225만 원이 나온다고. 1,225만 원. 그래서 이 확실성 등가가 1,225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유언 프리미엄은 1,300에서 1,225만 빼니까 75만 원 나오고요. 얘가 75 유언 프리미엄 나오고, 자, 공정한 보험료 기대 손실액과 같아야 돼. 그럼 우리가 손실액이 얼마입니까? 손실액이 1,600에서 아까 손실액이 1,200만 원 손실이었죠? 그래서 400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고 발생 확률 곱하기 손실액, 기대 손실액 계산해 보면 공정한 보험료는 뭐야? 300만 원이다. 300만 원. 공정한 보험료 300만 원. 얘가 공정한 보험료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 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300만 원에다가 75만 원, 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특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과거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몇 번 출제가 됐었는데 우리 행정고시랄지 뭐 사법시험 예전에 시험이 있었거든요. 됐는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자,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임금이 지금 5고요. 이자가 지금 10인 경우 최대 산출량을 주는 노동과 자본을 바르게 연결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우리는 생산자 균형 조건이 뭡니까? 생산자 균형 조건이 노동 자본이 있고요. 여기가 등 비용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등량곡선이 등 비용선과 접해야 돼요. 그럼 이게 바로 생산자 균형 조건이 도출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생산자 균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등량곡선이 어떻게 돼요? 원점에 볼록해야 돼요. 만약에 등량곡선이 원점에 볼록하지 않거나 이렇게 막 선형이다. 그럼 몰빵이잖아, 이렇게. 아니면 등량곡선이 예를 들어서 원점에 대해서 만약에 오목하다. 그러면 또 이런 구석회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산자 균형 조건을 우리가 통해서 뭔가 최적의 노동 투입량과 최적의 자부 투입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등량곡선을 원점에 대해서 볼록해야 돼요. 즉 뭐냐? 생산자 균형 조건을 통해서 최적의 생산 요소 조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생산함수가 한 개의 기술 대체를 체감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 자, 임금은 5고요. 그 다음에 이자는 10인 상황이다. 자, 그러면 여기 봤더니 지금 보세요. 자,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주어져 있고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개의 기술 대체를 체감한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MRTS LK.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 자본의 한계 생산성으로 나눈 거죠. 그럼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100K 빼기 L이고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100L 빼기 4K가 돼요. 자, 먼저 그러면 한계 생산이 체감한지 판단해 볼까요? 자,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냐 체증하냐 한번 판단할 때는 다른 생산 요소는 고정된 상태에서 해당 생산 요소만 변동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성 할 때 체감 여부를 판단할 때 자본은 고정시켜 놔야 돼요. 그런데 노동을 증가시키면 마이너스 붙어 있죠. 노동의 한계 생산성 체감해요. 자, 자본의 한계 생산성 볼까요? 그러면 이때 노동을 딱 픽스 시켜 놓고요.
자본 투입량을 증가시키면 마이너스 붙어 있죠. 자본의 한계 생산성도 체감해요. 그러면 이제 물론 그 한계 생산 체감과 한계 기술 대체율 체감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이때 노동의 투입을 증가시키고 자본의 투입을 줄여감에 따라서 이 한계 기술 대체율이 어떻게 되는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노동을 증가시켜 보세요. 노동을 증가시키니까 마이너스 붙어 있죠.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분모는 이제 플러스죠. 노동을 증가시키면 분모가 커지니까 작아지죠. 그 다음에 자본 보세요. 자본 줄여야 돼. 그러면 자본 줄이면 한계 기술 대체율 체감하죠. 여기도 보세요. 자본을 줄이면 분모가 커지죠.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체감하죠. 자, 그래서 한계 기술 대체율 체감합니다. 그러면 등량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생산자 균형 조건을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잠깐 보시면 생산자 균형 조건. 균형 조건은 이제 이런 생산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생산함수가 Q는 이렇게 LK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총비용은 WL 더하기 RK 주어져 있다. 이 상황에서 자, 생산자 균형 조건은 자, 등비용선이 우하향하는 직선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최대한 투입 가능한 자본량 암기하셔야 돼요. 최대한 투입 가능한 자본량은 R분의 TC. 자, 여기는 최대한 투입 가능한 노동량 어떻게 됩니까? W분의 TC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등량곡선 이렇게 잡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점에서 뭐야? 최적의 노동 투입량과 최적의 자본 투입량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요 등량곡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 한계 기술 대체율 등량곡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요 등비용 곡선의 기울기가 R분의 W죠. 이 R분의 W는 두 생산 요소의 상대각이 되겠죠. 그럼 일치할 때 우리 뭐가 된다? 생산자 균형을 달성하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 요걸 갖고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자 한계 기술 대체율 100K 그다음에 빼기 L 나누기 100L 그다음에 빼기 4K죠. 요게 뭐야? R분의 W. 자, R분의 W는 10분의 5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요 식이 성립할 거야. 그럼 첫 번째 식에서 자 100L 마이너스 4K는 200K 빼기 2L 요 식이 나오겠죠. 식이 나와. 그래서 요 식이 일단 첫 번째 식이고요. 첫 번째 식이고 자 두 번째 식은 이제 뭐야? 비용 제약식. 요 식을 연립하는 거야. 요 식. 그러면 임금이 얼마입니까? 임금은 5죠. 5L 그 다음에 이자가 10이죠. 10K 총 비용은 1000이 되겠네. 두 개를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연립해서 푸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생산자 균형 조건을 통해서 도출된 이 균형식과 자, 등비용식을 연립해서 풀잖아요. 그러면 최적의 노동 투입량은 100이 나오고요. 최적의 자본 투입량은 50이 나옵니다. 50이.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